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1학기 조세법 개론을 맡은 주상두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교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요즘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다 신입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부푼 기대로 이제 입학을 했을 텐데 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일단 아쉬운 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이번 1학기 조세법 개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책 소개와 어떻게 또 수업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2020년 조세법 개론, 저자는 주현기, 전홍준 두 명이 같이 공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일단 제가 인터넷에 강연을 올렸을 때 소개를 한 책이고요. 이 책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라고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교재를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하실 때도 편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이렇게 지필고사가 있고요. 중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질문하기 좀 어렵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강당에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제가 좀 질문을 좀 자주 할 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수업 시간의 질문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어떤 과제물을 낼지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출석이 좀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제 과제물로 대체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제물을 좀 내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편의가 있게끔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이번에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교과 전공 필수나 아니면 교양 필수나 선택이나 많이들 들으실 텐데 이 조세법 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회계학과의 과목이고요. 원래 조세법 개론이 여러분도 이제 다른 과목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과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과에 가서 들어보면 개론이 다 1학년 1학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 터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게 하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아직 이런 조세, 세법, 예를 들어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기타 등등 그런 세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나 배경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조세법 개론을 읽기에는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용어입니다, 용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요. 중간에 이제 과제가 있으면 또 과제 제가 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출석이에요. 출석은 가급적 잘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제가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조세법 입문 그 다음에 개념 챕터별로 지금 있습니다. 챕터별로 그래갖고 조세법 용어 쭉 나간 다음에 조세 기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렇게 이제 쭉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이면은 이게 뭐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또 강론책이 있어요. 그리고 뭐 소득세법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뭐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론서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생략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잡는 뭐 그런 정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책이 세법에 맨 처음에 입문했을 때 세법에 대한 감을 이런 게 세금이구나 이런 게 또 세법이구나 하는 감을 익히기에는 뭐 괜찮은 과목이고 또 이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조세법계로는 그러니까 타 과목 예를 들어서 회계학이라든지 뭐 상법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면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습득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 조세법 개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펴시면 교재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조세법 입문 그래서 조세의가 있고요. 첫 번째 반가로 보시면 조세는 재정 수입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거는 국고예요. 국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소득을 벌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어떤 지출을 하고요.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어떤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그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그래서 이제 재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국고은행이라고 해서 은행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 수입을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는 첫 번째 반가로 1번에 재정 수입의 조달 여기다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가로 조세는 국가의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된다. 여기에서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요. 자 보시면 어떤 물건이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있고 안에 빵이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있다가 뭔가 출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빵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빵집에 가서 빵을 이렇게 샀어요. 그죠? 그러면은 뭘 줘야 되죠? 빵이라는 재화를 얻으면 재화를 얻으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줘야 돼요. 대가를 금전, 돈이죠, 돈. 예를 들어서 100원, 아니 1000원 이렇게 돈을 줘요. 빵을 갖고 오는 대신에 빵집이네, 빵집. 빵집에 가서 빵을 내가 획득을 하려면 그만한 돈을 줘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고요. 서로 대가관계 있어요. 대가관계. 그죠? 그럼 이해되시죠? 대가관계 있다는 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세금이에요. 세금.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는 보통 국가, 중앙정부에 내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은 구청 이런 데 내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 아니면 도청 이런 걸 다 지자체라고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이분이 또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뭘 내죠? 세금을 내요. 세금. 그죠?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데 이게 세금을 내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뭘 해주죠? 뭐 특별히 해주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봐봐요. 이 사람은 뭐가 먹고 싶어서 이제 빵집에 가서 돈을 주고 빵을 샀어요.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 빵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렇지만 나는 세금을 냈어요. 근데 바로 나한테 뭔가 보상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상이 되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반걸 이번에 보면은 개별적 보상 없이 개별적으로 사람 개별적으로 보상 여기서는 빵인데 보상이 뭐 내가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내가 원하는 뭔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개별적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적 보상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밑줄을 또 그을게 보시면은 반가로 이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간접적인 일반 보상성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개별 보상적인 성질이 있는 특허료, 수수료 등과 조세는 구별된다. 이해되시죠?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재화라는 말을 썼는데 재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화는 쉬운 말로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굿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조세법 입문 이 파트는 아마 지금 고등학교 때 사회 아니면은 뭐 경제 그쪽 파트를 배운 학생이라면은 그런 지식이 그런 지식이 있다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처음 듣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갈 테니까 좀 차분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세의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18페이지 요거 나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뭐 요즘에 이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뭐 이태리, 뭐 그런데 각계 국가가 다 있어요. 그럼 국가가 있으면은 국가의 주권은 영토, 그러니까 땅, 그다음에 영공, 하늘, 그다음에 영해, 바다, 까지 다 미치거든요. 그 주권이 미치는 데까지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 어디? 주권이 미치는 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행정부가 일본, 뭐 홍콩, 뭐 대만, 뭐 이런 데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세금 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은 좀 그렇고 하여튼간 만약에 뭐 중국이한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국적은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세법상 부과하는 기준은 국적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창출이 된다면 그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세율이 부과돼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은 우리나라 주권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영토, 하늘, 영공, 바다, 영해 이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행정부가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경제활동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창출이 되죠. 소득의 세금의 가장 큰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뭐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 이 소득이 있는 곳.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텍스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그래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개인이다. 그러면은 개인소득세. 그리고 만약에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다. 그러면은 법인소득세를 줄여서 법인세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소득이 없다면 세금이 없는 거죠. 반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이 있어요. 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주를 하다가 집을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 처분한다의 의미는 양도소득세인데 내가 3억에 사갖고 만약에 뭐 4억에 팔았다. 그럼 1억이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이 있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그 다음 문제고 어찌됐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3억에 샀는데 2억에 팔았어요. 갑자기 경기가 주저앉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손해를 받죠. 손해는 소득이 아니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난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집을 팔아서 2억이 생겼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그럼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개인은 내가 들인 돈이 3억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1억이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럴 때는 손해를 봤을 때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게 경제활동인데 자 그러면은 이 주권 안에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은 주권 안에 즉 주권이 미치는 범위면은 어디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죠. 요 밑에 여기 이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시키는 경제 주체들이 누구누가 있을까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비슷한 다른 말 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한국 안에서 개별 국가 안에서 개별 주권이 있는 그런 국가 안에서 경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 참여자들 그걸 주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참가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나 저 같은 소비자 아까 예를 들었던 빵 사 먹으러 가고 뭐 학용품 사고 책 사고 소비자가 있겠죠. 소비자
소비자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소비자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빵을 아까 파는 사람 뭐죠? 기업가예요. 기업가. 그죠? 여러분 주변에 보는 오늘 학교 오면서 아니면은 어디를 가면서 보면은 가게들 있죠. 그리고 그런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하고 좀 큰 기업들은 뭐 대기업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중소기업, 기업법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어쨌든 다 기업가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기업가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경제 주체가 한 국가 안에 소비자, 기업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국가가 있어요. 국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행정부라 생각하면 돼요. 행정부, 국가.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어떻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냐면은 영어 약자로 표시합니다. 영어 약자. 그래서 consumer, 소비자, C. 그다음에 기업가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공장을 돌려서 뭔가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investor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government. 그래서 이 국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이렇게 세금도 부과하고 다리를 놓고 뭐 이제 뭐 여기 38선도 지키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이런 경제 주체들이 한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경제 주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이 한국의 어떤 생산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걸 갖다 yield, 생산량 yield라고 그러고 약자로 yield인데 y라고 써요. 이렇게 지금 경제 총 생산량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추계를 해요. 회계분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이번 2020년도 뭐 국내 총생산 어떻게 될 거고 어쩌고 얘기를 하고 물가도 예상을 하고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통계학을 배우면은 좋겠지만 더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국내 총생산은 GDP 개수만 좀 바꾸면 되니까 GDP는 뭐 소비자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이 사람이 세금을 부과해요. 이 경제 주체가. 그죠? 이 거버먼트가 정부가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죠? 이쪽 기업가 또는 여기 소비자 우리들한테 부과를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재정 수입을 재정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정 조달을 위해서 여기도 돈 쓸 때가 많으니까 무료급식도 해야지 뭐 이런 거 돈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위해서 이 소비자나 기업가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무 보상 없이.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또 부과를 하느냐? 아까는 이제 내가 빵집에 가서 빵을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죠?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서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가 이거 부과하는 거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18페이지 보면 방가로 3번에 강제적으로 부과해요. 강제적으로. 당신 소득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뭐 세율이 얼마니까 얼마 소득 이거에 대해 세금 내세요.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부과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고지서를 받은 이런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가들은 그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돼요. 안 내면은 뭐 체납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을 하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면 금융거래가 좀 어려워져요. 체납자가 되면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는 체납자가 되면은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한 어떤 자금 조달,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그런 쪽에서도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걸 부과하면은 강제적으로 부과하면은 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가로 3번에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제가 좀 액센트를 넣어서 강하게 읽는 부분은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징수 거기에다 밑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보면은 반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다. 그 밑에 국회 동의를 받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가 요청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해됐죠? 세금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과해요. 그리고 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국가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안 좋냐? 이거 내 재산이거든. 내 재산은. 내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더라도 절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절대권이 있어요. 절대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생명, 목숨, 생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재산권,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이거는 그대로 옛날로부터 절대적인 권리라 그래서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라서 다 보장을 해줬던 그런 권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에다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얼마 주세요? 그러면 내 내 재산이 부과받은 세금만큼 줄어들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밀란이 있고 옛날 뭐 고려 시대나 이거 삼국 시대 이렇게 밀란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세금 때문에 일어난 이유가 많았거든요. 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쌀 10가마니를 수확을 했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뭐 7가마니 가져가고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세 저항을 하면서 밀란으로 번졌던 그런 예도 많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국가가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소비자나 기업한테 부과를 하는데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지만이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낼게 하는 합리적인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정해서 해야지만 조세 저항도 없고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국회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요. 입법부라고 하죠. 입법부. 입법부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야 돼요. 법률로. 법률의 하위법은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게 아니라 상위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돼요. 거기에 어떤 국가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조세의 세목, 종류, 시기, 그다음에 세율,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확하게 법률에 기술해야 되고요. 그걸 갖다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조세에 대한 거를 법에 자세하게 기술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법률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지 않고 방금 아까 얘기했던 법률 밑에 있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여기다가 하면은 그런 위법한 겁니다. 위법이에요. 위법. 그렇게 해서는 세금을 이 절대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죠? 조세 법률주의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세를 법에다가 자세히 기술한다, 적어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조세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 여기다가 밑줄 좀 그어 놓으시고요.
자, 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소득 재분배, 그 밑에 줄에 물가 안정, 그다음에 특정 산업 육성과 억제, 구매력 규제, 경기 조절 등 기능을 수행한다. 뭐 읽어보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고 잠깐 지울게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소득 재분배. 여기 보시면은 조세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목적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득 재분배. 한 나라에 보면은 재원이 그 재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화는 상품, 자원이라고 할게요.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경제 주체가 소비자, 기업가, 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쓸 수 있는 자원은 딱 한정돼 있어요. 그냥 만약 뭐 100개가 있다 자원이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래서 갖다 각각 알아서 나눠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눠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만 봐봅시다. 소비자 쪽만. 그래서 만약 자원이 100개인데 정부가 한 20개 쓰고 그 다음에 기업가가 한 70개 정도 쓰고 너무 많이 쓰나? 원래 요즘에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은 비율화되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정부 다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업가가 그러면은 그냥 60, 50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그 나머지 한 30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원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소비자 부분 그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또 기업가 부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원이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배분이 되면 모든 경제가 이제 한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애덤 스미스라는 그 경제학자가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이런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정부라는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와 기업가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물론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그 기폭제가 됐던 게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업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본가, 그 다음에 소비자, 뭐 노동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업가들의 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지만 이 소비자, 노동자들은 봉급, 월급, 샐러리 정도 받고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악한 행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점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뭐 50, 30 이 정도는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되면은 그럼 잠깐 요거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봅시다. 그 얘기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